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우주라 컴퍼니 대표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반려동물, 그 반려동물을 아우르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주라 컴퍼니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프리 시리즈 A 단계에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꾸고 있는 꿈은 반려동물 전체를 흔들 만큼 큰 혁신입니다. 그것이 인정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반려동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다이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네, 핀다만큼 유명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만 나름 반려동물 쪽에서는 뭐 셀럽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문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TV 동물농장 자주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잘 나가지 않지만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3프로 TV, 3프로 TV에서는 브라질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박사는 3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남미 지역학을 전공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의 마음을 연구하는 수의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한 4, 5개 국어 정도를 잘 합니다. 그래서 폴리글롯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마누라를 굶기는 남자, 스타트업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사람은 알아서 먹고 살고 자주 보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물, 그다음에 동물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하는 아저씨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의 시장에는 다양한 면모가 있고 또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그 부분, 특히 국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합니다. 진짜 빨리 성장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매년 새로운 동물들, 연간 약 50만 마리의 동물이 새롭게 보호자의 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약 800만 마리의 개 또는 고양이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이 개 또는 고양이, 기타 다른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주된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는 오히려 그 성장세가 조금 수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무서울 정도로 개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양이와 개 사이에 숫자에 있어서의 골든 크로스가 10년 이내에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개 숫자는 국내에서 500만 마리, 고양이의 경우는 300만 마리 내외입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아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개를 더 많이 기르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통계를 찾아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경우 개의 숫자는 9,200만 마리, 고양이는 9,600만 마리를 넘어 1억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밈들이 인터넷에서 회자될 정도입니다. 개고양이가 다는 아닙니다. 별 희한한 동물들을 다 기르고 있죠. 유명한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아이돌 할 것 없이 파충류부터 앵무새, 심지어 상어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미래죠. 이러한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같은 아저씨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20대와 30대 통상 MZ라고 불리우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Pet Humanization.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쉬운 용어죠. 앞엔 pet이 있고 뒤에는 human이 있고 무엇이 되다, 무엇화하다라는 제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의 인간화가 현재 반려동물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존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마켓 플레이어하고 현재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구매자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저 어릴 때에는 동네에서 개를 한두 마리 기르면 그 개는 여름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씩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개들을 수집해서 도축장으로 넘기는 이른바 업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죠. 그것의 핵심은 바로 펫 휴머나이제이션입니다. 이러한 펫 휴머나이제이션은 사료가 아닌 음식을 먹이는 세대의 출현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료를 먹였습니다. 지금도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의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반려동물의 사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먹이시겠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야겠죠.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조류는 바로 비거니즘, 그리고 애니멀 라이트라고 불리우는 동물권 조류입니다. 비거니즘은 조금 독특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아주 극심한 익스트림한 카니버리즘, 즉 고기를 먹는 동물인 고양이에게 비건 사료를 먹이는 경우도 심지어 발생할 정도로 특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긴 합니다만, 이랬건 저랬건 동물권과 비거니즘은 합쳐져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펫 휴머나이제이션과 함께 새로운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체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CEO 또는 최상위 의사결정자 임원들이 반려동물 산업에 눈독을 들입니다. 보고 계신 하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을 위한 닭고기 육가공 업체였죠. 최근에는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을 일부 빼어내서 동물의 사료를 만듭니다. LG U+에서도 수년 전부터 반려동물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용 다양한 플래그넌스 화장품을 만들던 아모레퍼시픽에서 푸푸몬스터라는 이름으로 동물에 특화되어 있는 라인을 열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정말 대세란 사실을 한 번 더 확인드렸고 그 개략적인 조류를 정리드렸는데, 이러한 반려동물 열풍, 이른바 펫산업 열풍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 반려동물 브리더이자 인공증식 전문가로 수십 년간 활동한 제가 보았을 때 이러한 반려동물 열풍의 핵심은 바로 인간 또는 인간관계의 대체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현재 뒤에서 보고 계신 그래프는 위쪽에서는 반려동물의 숫자 증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등치시키진 않았지만 보시는 분 대부분이 둘 사이에 이른바 반의 관계가 존재한다. 즉 하나는 증가할 때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어림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덜 낳는 순간부터 개와 고양이를 더 기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원래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저희와 가장 가까운 모든 대형 영장류들은 단독 생활을 하는 경우가 한 종도 없습니다. 모두가 최소한 서너 마리 이상의 가족 단위 그룹을 지어서 생활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수컷들이 무리에서 쫓겨나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그 수컷들은 힘을 키워서 다시 무리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지 않고 인간관계가 파편화, 분절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황, 접촉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반려동물 열풍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자, 국내에 반려동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글로벌도 조금 알아볼까요?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글로벌은 주로 우리나라보다 이른바 조금 더 앞쪽에 있다라고 불리우는, 특히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 관련해서 앞쪽에 있다라고 불리우는 곳들입니다. 첫 번째, 참고로 제가 앞에 계신 핀다 CTO님보다 머리가 큰 것 같습니다. 핀다 대표 CTO님은
큰 무리 없이 쭉 진행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자꾸 머리에서 빠지네요. 네. 반려동물 시장, 특히 글로벌에서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IoT가 약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웨어러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브랜드들은 일부는 이미 특히 가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IoT 제품을 내놓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웨어러블 중심으로. 그런 곳에서조차 반려동물, 그렇지 않은 반려동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휘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사료 회사가 7년 전에 1,300억을 주고 매입하기도 한 스타트업입니다. CAGR은 20%를 넘나듭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관련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관련한 것들은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이자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스타트업들 또는 전통적인 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트루페니언이나 또는 스크래치페이, 보트바이 매니아 같은 반려동물 보험 회사 또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대출 또는 크레딧 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결해주는 회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시리즈 D, E 단계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국내 그리고 해외의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그럼 이러한 반려동물 산업은 마냥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산업이 그렇죠. 성장하면 그 이면에 항상 무언가 어둡거나 또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반려동물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일종의 미성숙 또는 부조화와 같이 비균질적인 성장입니다. 국내의 경우에 분명히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도 핵심 국가,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분명히 성장합니다. 근데 그 성장에 반해서 실제 반려동물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보호자 집단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 또는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치와와인 것 같은데 그 치와와를 영화에 나오는 삐에로처럼 분장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종의 릴레이 같은 저런 밈을 만들어내는 유행이 서구 지역에서 광풍처럼 휩쓴 적이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만 되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개나 고양이의 털을 물들이거나 염색하거나 깎거나 해서 괴물처럼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염색약들은 대부분 인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민감한 개나 고양이에게 적용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죠. 왜?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니까. 왼쪽에 있는 저 슬리퍼를 얼굴에 구겨 넣은 개의 모습 보이십니까? 결코 저 머리에 맞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끼워 넣습니다. 저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 수백만 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찍냐고요? 귀엽고 깜찍하고 더 중요한 것은 웃기기 때문에. 과연 저런 대상을 저희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반려자를 대상으로 저런 행위를 하지는 않잖아요. 즉 희화나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고 거리낌 없이 올리고 저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겠죠. 산업에 뛰어드는 회사들도 많지만 물론 지금 할인페푸드는 사실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꽤 실적이 나아졌지만 거기에 대해 초기 단계는 실적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종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사람이 많이 사는 섬 3개를 뽑으라고 하면 영종도, 제주도, 강화도가 나옵니다. 이 세 섬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섬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지로 물론 꽤 유명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유명하냐? 개와 고양이를 버리고 가는 섬입니다. 저는 영종도와 강화도 지역에서 유기동물의 재분양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버려지는 숫자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분들은 왜 거기에 버리냐고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버리면 혹시 찾아올까 봐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개나 고양이를 버렸을 때 비난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말 그 시장 내에 있는 참여자들이 그 시장에 걸맞는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닭에게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개에게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으셨을 겁니다. 닭에게 사료를 먹이고 돼지에게 사료를 먹이고 소에게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축산학적인 측면에서 낮은 비용으로 관리가 쉽게 대규모의 균질화된 사료를 먹여서 빨리 키워서 빨리 도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료라는 발명품의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에 아마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믿습니다. 70~80%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에게 무엇을 먹이고 계신가요? 혹시 사료를 먹이시나요? 왜 사랑하는 동물, 반려동물이라고 불리우는 존재에게 사료를 먹이시나요? 그 동물을 빨리 키워서 빨리 도축할 것이 아닌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의 모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고양이용 화장실입니다. 버전 2까지 나왔고 꽤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대단한 제품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사용 후기를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고양이가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깨끗한 화장실이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하고 심지어 자동으로 화장실을 치워주는 좋은 제품인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그건 개도 사실은 비슷하고요. 고양이는 퇴로가 없는 그리고 그 입구가 환한 곳으로 개방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를 안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좁은 곳에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퇴로가 막혀 있고 구멍이 하나밖에 없고 그 구멍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려 있는데 특히 여러 마리를 기른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고양이는 생태계 내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아닙니다. 중위 포식자, 즉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저러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앞을 누군가가 가로막으면 그대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즉, 저 제품을 만들 때부터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LG에서도 이 제품을 실제 U+에서 판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와 고양이 겸용입니다. 동일하게 생긴 장구통 모양의 자동주행 로봇이고 동물의 관심을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도록. 재미있는 것은 개와 고양이 버전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러한 꼬리 형태의 낚싯대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끼게 되면 고양이 버전이고 이것이 없으면 개 버전입니다. 제가 실제로 퀘스처네어를 돌려보진 않았지만 사용도에 있어서 개와 고양이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것이고 두 번째, 초기 단계는 사용도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용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 개와 고양이가 사냥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의 선조인 늑대는 어떻게 사냥하죠? 대규모의 팩이라고 불리는 무리들, 적게는 5마리에서 10마리, 많게는 60마리에 가까운 집단이 매복조와 추격조로 나뉘어서 사슴이나 대륙사슴 같은 대형 동물들을 몹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한 개체를 한쪽으로 끄집어내고 매복조가 달려들어서 숨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달려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즉 추격하는 방식의 사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잘 뛰어갑니다. 고양이는
혹시 고양이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로 모여서 수 킬로미터를 뛰어가서 큰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까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그런 형태의 사냥을 하는 동물은 사자밖에 없고, 사자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은밀히 접근해서 짧은 거리만을 뛸 뿐입니다. 즉 고양이를 비롯한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대부분 그러고, 특히 우리가 기르는 집고양이는 뛰어가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 것보다는 잠복하고 매복하여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을 갑자기 덤벼드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이런 방식의 장난감은 개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고양이에는 그 적용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장난감 많이 쓰십니다. 실 같은 걸로 엮여 있고 끝에는 비닐이나 또는 실제의 깃털로 되어 있는 흔들리는 반짝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가지고 놉니다. 고양이의 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끝에 유두돌기가 이런 방식으로 미늘처럼 되어 있죠. 저런 형태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혀에 한번 붙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반짝이가 붙어있는 비닐이라면 위 안에서 막히거나 장을 폐색시키겠죠. 만약에 깃털 형태라면 깃털의 기촉이 장을 뚫어버리겠죠. 저런 문제로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고양이의 숫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반려동물 시장이 분명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반려동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미루어 짐작하고 그냥 이럴 것이라고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려동물 시장의 현황이자 한계입니다.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나 물건, 저희가 물론 연인, 부인, 아이들,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은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줘야 되죠. 식당에 데려간다고 하면서 비건인 사람에게 고기를 먹자고 하거나 양고기를 못 먹는 사람에게 양꼬치를 먹자고 하거나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에게 떡볶이를 먹자고 하면 개와 고양이를 대할 때에 이 분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동물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한심할 정도로 간단한 명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물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스에 오셨다면 아마 들어보실 텐데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nimal Behavior Study 또는 Ethology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보신 사진에 익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것을 즐겨보셨던 분들은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동물행동학자입니다. 동물행동학을 창시했다라고도 통상 불리우는 분입니다. 거위를 직접 부화해서 갓 태어난 거위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거위가 자신을 부모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인지체계, 조류의 인지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 각인이라고 하는 것을 학계에 소개한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분이 창시한 동물행동학에서는 동물의 마음을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행동에는 소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뇌의 전극을 꽂기도 합니다. 수의과대학이나 생물학과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뇌에 전극을 꽂아서 그들의 생각을 읽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그들이 보이는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추적하고 분석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유명한 분들도 계시네요. 물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집니다. 다 한국어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힘들어하세요. 대화가 안 돼서.
아무리 동물 행동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동물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동물 행동학적인 근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댁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의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와 관련한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을 때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우주라 컴퍼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와 고양이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개와 고양이의 의료, 진료 체계를 동물 행동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AI와 결합하여서 빨리 병원에 가고 동시에 병원에 가서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제대로 된 문진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동물 진료가 좀 더 빨리 개입되고 동시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진료비는 낮추고 진료의 효율성은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쪽에 해시태그가 몇 개 붙어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구축 센서가 들어있는 작은 디바이스, 통상 웨어러블이라고 불리우는 또는 IoT 장비라고 불리우는 것을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의 목줄에 붙입니다. 이 안에는 간단한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들어있는 센서가 들어있고 동시에 서버하고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개나 고양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흔들림, 움직임들이 이 장비에 기록되고 이것은 저희의 서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마치 음성 인식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방금 그 동물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토했다, 화장실에 갔는데 시간이 길었다, 짧았다, 잠을 3시간 동안 잤는데 10번 뒤척였다, 아니면 꿀잠 잤다, 걷는데 속도가 느려졌다,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높이도 감소했다 와 같은 동물의 행동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동물 행동학자가 되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암묵지의 체계, 해당 동물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보이는 움직임, 더 나아가서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 다른 개체군들이 보이는 행동의 패턴과 삼각 측량합니다. 그 결과 만약에 이 동물이 보이는 특정한 행동의 패턴에 변화가 있고 그것이 병적 상황으로 의심된다면 수의사에게 관련되는 정보와 우리의 해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돈은 어떻게 버냐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반려동물 보험이 국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통상 1%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반려동물 보험과 결합하여서 동물의 진료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의 진료 체계에는 존재하는 예방적 접근, 건강 증진, 평소의 건강 관리, 그리고 조기 진료 개입의 유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료 체계 전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대단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동물의 연고를 재생하는 엄청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만약에 초기에 적용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저희는 반려동물의 진료 체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려동물 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고 이른바 덜 내고 더 받는 보편성이 강화된 반려동물 보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엔 많이 있고 한 1년 정도 전에는 1,500억 정도의 가치로 LG와 연관이 있는 GS 계열에 매각된 큰 회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커머스, 즉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용품은 개나 고양이가 직접 구매했나요? 아니면 보호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샀나요? 후자겠죠. 저희의 기술을 이용하면 반려동물을 위해서 새롭게 구매한 장난감을 동물이 정말 제대로 가지고 노는지 또는 과거엔 가지고 놀았지만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산 먹이를 먹은 이후에 복통이 있어서 혹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러지가 생겨서 긁고 핥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시장을 장악하고 최종적으로 가축 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소와 같은 대동물들의 생산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왜? 목동 서너 명이 1000마리, 10,000마리의 동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에게 흔히 발생하는 고창증 또는 임신 주기의 체크와 같은 것들은 오로지 사람의 눈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혁신하여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동물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반려동물 시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할 겁니다. 동물의 지위가 바뀔 것입니다. 동물의 관점에서 보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장비 대단해 보입니다. 네, 빛이 반짝이면서 동물의 혈류 흐름이나 심박, 심음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요? 털을 밀고 고양이나 개의 목을 조일 정도로 붙일 수 있다면 가능한 기술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상 저 기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한 캣타워가 있네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고양이가 생활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고양이는 나무 위에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고 저기서 떨어지면 큰 부상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개고양이를 위한 다양한 CCTV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나 고양이가 밑에 숨어버리면 집안에 몇 대의 CCTV를 붙이겠습니까? 정말 동물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러한 기술들은 동물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낮춰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우주락 컴퍼니가 생각하는 동물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심영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